그러니까 이제 아까 18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는데요. 1800년대 중후반에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상이냐면 법의 지배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이렇게 하면서 왕의 권한과 법의 권한이 헌법적 권한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법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영리 단체의 CEO의 고집이 우선입니까? 정관의 원칙이 우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직의 목적 사업과 정관이라든지 룰이 더 중요하지. 어느 날 CEO가 피해를 받았다고 딱 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이거 안 하고 저거 할래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단체의 자원이라든지 이걸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 사업을 쭉 하고 있던 단체였는데 CEO가 게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분은 그 노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얻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나가서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뭐냐면 어떤 명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명분에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지금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룰의 지배가 더 강해질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네. 자, 비영리 단체의 발생 과정은 아까 이제 어떤 선각자 그룹이 미션을 포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이 내부적인 성숙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는 조직화되고 어떤 단체는 개인적인 자선의 실천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게 유리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병입니다. 여러분 집의 거실입니다. 떨어져서 깨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워야죠. 왜 치웁니까? 지저분하니까. 애들이 다치니까 치웁니다. 당연히 치워야죠. 그죠? 선생님은 그런 치워보신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왜 방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을 치우는 아버지들의 모임을 안 만드셨어요? 동의가 없었습니까? 자, 근데 미국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영리 단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Mothers Against Drunken Driver. 음주운전에 저항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그런데 미국에서 펀드레이징 순위로 보면은 굉장히 위에 있어요. 무지하게 펀드레이징을 많이 합니다. 방 안에 떨어진 유리그릇을 치우는 아버지들의 모임과 Mothers Against Drunken Driver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직으로 안 되고 여기는 조직화되느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온 언어가 어떤 조직 속에 온 언어가 수명이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긴 조직이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비영리단체이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한 비영리단체 중에서 사라져버린 조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기생충 박멸협회라고 합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왜?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네? 기생충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조직은 뭐에 의존합니까? 미션, 사명의 수명에 의존하죠.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속에 밝혀져 있는 그 사명이 공유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숙성되고 그리고 이것의 사업 모델이 성숙하고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것을 미션의 내부 성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직이 법인화된다. 사단법인이 되고 재단법인이 되고 이렇게 법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정을 받는 거고 이렇게 확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비영리단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이 아니라 매개자가 항상 존재하죠. 누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매개자가 존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 전의 자선과 오늘날의 자선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지 넘어가는데요. 이해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시아에서 6개국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6개국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단일 직종으로 가장 모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누굴까요? 장애인 단체일까요? 노인 단체일까요? 아동 단체일까요?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예. 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우리 세군 교수님한테 피자 한 판씩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제가 누굴까요? 예,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맞출 희망이 없습니다. 거지들이에요. 단일 직종으로 거지가 제일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요. 근데 거지의 펀드레이징과 비영리 단체들의 펀드레이징, 모금이 뭐가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거지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펀드레이징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이 컨택트가 있어요. 눈을 딱 보고 해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제 수단이 단순해요. 그죠? 여러분 뭐 지로, 뭐 CMS, 뭐 계좌이체 무지하게 복잡하죠. 근데 결제 수단이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고대에는 100원만 받는 거지가 있었어요. 고대 지하도에 1000원을 내면 9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아주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100원만 이렇게 하면 거의 고대생들한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대 그 옛날에 지하도 있을 때 딱 100원만 받아요. 1000원 주면 딱 쳐다보면서 900원 거슬러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어떤 거지가 펀드레이징 이 PR을 너무나 잘했어요. 아직 그 사람은 모금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Why lie? It's for beer.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내가 왜 거짓말 하겠냐? 이거는 내가 맥주 마시려고 한다. 간만에 Why lie? It's for beer.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리서치라고 써놨어요. 알코올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근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비영리 단체는 자기들이 아닌 남을 위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펀드레이징은 거지의 펀드레이징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내게 하는 펀드레이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영리 단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옮겼고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의 이 사상적인 뿌리가 뭐냐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는 그리스 로마에 이 자선의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의 자선의 뿌리가 있는데 유대 기독교의 자선의 뿌리를 잠깐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헌금함? 실제로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자선 모금함이에요. 모든 가정에 이 자선 모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수천 년 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그리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는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가면서 계속 보편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졌던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용어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이제 이 피자 한 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추기 좀 쉽습니다. 세 분 중에서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예, 박경수 교수님 자원하셔서 여러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맞추시기 때문에 박경수 교수님이 한 판만 써가지고 그분들을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죠. 자, 정의, 사랑, 공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서 자선이라는 개념이 파생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네. 제가 조금 더 스트레스가 좀 덜 쌓일 때는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든요.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쓰냐면 죄송합니다. 미시파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리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려우니까 미시파트라고 씁니다. 미시파트라고 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사랑은 헤세드라고 씁니다. 헤세드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 부호는 나중에 편의상 붙인 거고요. 정의는 째데크라고 부릅니다. 누가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와 있죠. 예. 째데크, 헤셋, 미시파트라고 쓰는데 자선이 어디에서 파생했을까요? 공평. 공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유력합니다. 공평. 예, 약간 사회주의자들이죠. 그죠? 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역시 상당히 많군요. 예, 혹시 정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엉뚱하신 분도 계십니까? 저기 두 사람. 예, 저 두 분한테 박경수 교수님이 세 사람? 예. 예. 지금까지 한 것만 유효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한테 피자 한 판을 쏘십시오. 일어서 보세요. 예, 일어서 보세요. 예, 한 판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째데크. 예, 째데크라고 불러요. 째데크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라고 하는 용어에서 자선이 파생됐어요. 째데크라고 부릅니다. 자,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째데카라고 이렇게 명사형이에요. 째데카. 예. 자선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데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여행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자주 가는 친구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데카를 하나 좀 사와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관광지에는 없어요. 없는데 유대인들만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이 제데카를 팝니다. 한 50불 정도 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제가 어떤 단체에 뺏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제데카를 가지고 매주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다 차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니? 네가 결정해라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해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가 옆집에 이스마엘에게 주면 좋겠어요 라고 결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물어봅니다. 왜 멜렉에게 주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해주면 그 아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니? 대답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그 방식을 또 찾아야 돼요. 유대인의 이 제데카는 굉장히 엄밀하게 여러 가지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이 제데카의 원칙은 뭐였냐면 반드시 남을 도울 때는 일어서서 돕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한다? 일어서서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줄까요? 왼손으로 줄까요? 두 손으로 줄까요? 네,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됐어요. 네? 오른손이 더 신중하고 권위가 있는 손이에요. 왼손으로 경망하게 주면 안 됩니다. 왼손잡이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어서서 줘야 되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선에 어떤 이 수준이 있어요. 제일 높은 수준은 남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업적 도움을 가장 높은 자선의 단계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슷한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과도한 주문을 해버려요. 6개월치 먼저 좀 만들어줘. 나 지금 급해. 돈이 없어? 내가 성금 땡겨줄게. 제발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는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기술 개발 자원을 지원할 테니까 제발 그거 좀 기술 개발해가지고 좀 납품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적으로 모르게 도와주는 방식이 가장 높은 자선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공동모금이에요. 누가 누구를 돕는지 모르게 한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것이 또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공동모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공동모금의 박을종 사무총장님이 완전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대변해 막 하고 딱 이야기했어요. 공동모금이 낮은 수준의 기부가 아니라 가장 고도한 높은 수준의 기부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뭐냐 하면 스폰서십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돕는 것을 서로가 아는 단계의 기부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 제데크에서 파생된 자선. 근데 왜 제데크에서 자선이 파생됐겠습니까? 이게 랍비들이 유대인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선이 공평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정의에서 나온 것이냐?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기분 내킬 때 내가 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된 바른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된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남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적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 근거를 좀 잘 알겠는데 신약적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보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그 헬라어 신약 성경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새카맣게. 근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그냥 제가 번역할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자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인데 너희가 너희의 의를 너희의 justice를 시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너희의 의를 실천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카이오수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카이오수네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justice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에모수네라고 표현합니다. 엘레에모수네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렇게 자선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스기빙, 영어로 하면 암스기빙이고요. 이게 자선이라는 뜻이에요. 엘레에모수네. 그래서 디카이오수네와 엘레에모수네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디카이오수네 속에 엘레에모수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 속에 자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을 잘 살펴보면 이 자선과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 제데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만큼 자선하는 거가 일상적이고 삶에 뭐 해야 된다?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엘레에모수네를 행할 때, 자선을 행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급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자선을 행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펀드레이저는 얼마나 오래된 직업일까요? 펀드레이저. 직업적인 모금 전문가는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오래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면 수천 년 된 직업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바이 제덱. 여기는 가바이는 오피셜이라는 뜻입니다. 관원, 관리라는 뜻이에요. 정의의 관원, 정의를 시행하는 관리가 누구냐? 펀드레이저예요. 유대인의 수천 년 된 전통은 뭐냐면 자선을 시행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자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다라고. 제가 이렇게 박은순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박은순 변호사님은 아주 중요한 가바이 제덱한데 자선을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보다 남이 자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박은순 변호사가 나한테 이러서 그러면 최 대표님은 자선을 실천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아레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레떼. 아레떼는 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덕, 품성, 덕.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데모스 윤리학이라고 하면 보면 이 아레떼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인간이 가장 고양대에 있을 때, 가장 지고지순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아레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고양된 선의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뭐다? 자선이다. 남에 대한 배려와 자선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란스로피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필란스로피, 바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요. 필로스라고 하는, 필로스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필로스와 안스로포스라고, 안스로포스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필 안스로포스. 필 하모니는 하모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필라 소피아. 소피아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필라소피가 된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란스로피 중에서 중요한, 그 하나가 엘레 에모수네예요. 이렇게. 실제로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엘레 에모수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교, 불교의 전통에도 자선의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영리 단체와 이 자선에 관련된 것, 또 펀드레이징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80~90% 이상이 종교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공부나 또는 인문학적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력 있게 이것을 갈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 펀드레이징이나 비영리 또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뎀 윤리학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자선의 전통이나 또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자선의 전통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유대인들의 자선의 전통을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범에 관련된 윤리, 비영리의 윤리에 관련돼서 탈무드가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하거든요. 탈무드는 율법에 대한 해석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빵빵 모자 쓴 주이시 오소독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얼마나 엄격하냐면 예를 들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미스터 최, 내가 질문을 하나 내겠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정거장 앞에서 내 친구가 타기로 했어. 탔는데 내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내가 가방으로 옆자리를, 내 친구 자리를 맡아 놓고 있었다. 그런데 한정거장 다음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탔는데 내가 여전히 내 옆자리를 자리를 맡아 놓고 있었다. 내 친구는 두 정거장 앞에서 탈 건데 그러면 그것이 도적질이냐 아니냐 판단해봐라. 도적질이죠. 내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자선단체인데요. 빈곤한 노인들한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식량을 가져가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았어요. 그거 일에 종사했던 사회복지사들이 그 남은 식량을, 남은 쌀을 매입 원가에 구매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적질이냐 아니냐?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사가지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할까요? 결론은 뭐냐면 그 쌀을 시장에서 팔아서 시중가를 시가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을 펀드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판단이에요. 그것을 원가로 스태프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은 특혜를 가져가는 거다. 도적질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지하게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영리 단체나 자선을 행할 때 쓰고 있는 구절이 민수기 6장 33절인가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라. 낙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의도까지 다 드러나요. 사람 앞에 순결한 건 어떤 뜻일까요? 사람 앞에 순결하다라는 뜻은 부정의 모양이나 실말이나 오해받을 소지도 만들어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의도나 이런 것을 간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윤리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피어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윤리적인 어피어런스도 어떤 힌트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 다 써야 되고 장부나 투명성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좀 취약해요. 그죠? 네. 자, 모금은 비영리 단체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파트너를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합니다. 이거는 저의 데피니션입니다. 펀드레이징에 관한 데피니션. 모금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를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상가들 중에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경영학적인 어떤 비영리 단체의 조직 경영이라든지 이런 전략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는 피터 드로커가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철학이나 사회학적인 이론적 기반을 위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과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 하이데거의 책을 읽어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는데 워낙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말고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현상, 또 사회적인 어떤 함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간접적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인데요. 텍스트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좌절하지 말고요. 전 세계에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가장 많은 주석이 쓰여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버마스는 비영리 단체가 사회에서 미치는 어떤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에 대한 좀 해설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하버마스는 약간 좌파 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두 사람을 조금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될 분 중에 한 명이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경영학에서 마케팅 분야에 아주 말하자면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두예요. 압도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필립 코틀러의 책을, 마케팅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떠나고 뭐 산업연구원에 있다가 헤비타트 하다가 이렇게 다시 컨설팅 하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를 좀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필립 코틀러가 비영리 단체의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향을 한 거예요. 뭘로? 비영리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후배들이 이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력자들이. 근데 이분이 비영리 단체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프로덕트 오리엔테이션 단계, 세일즈 오리엔테이션 단계, 스트래티직 마케팅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 케어, 그 다음에 아동 권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보면 모금 전담자가 없어요. 없고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안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무식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제가 헤비타트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헤비타트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과 헤비타트를 모르거나 도와주지 않는 무식하고 나쁜 놈들이 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뭐라고요? 프로덕트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있는 조직이에요. 아주 원시적인 단계. 사명이 충만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의도가 좋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이브한 단계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왜 한국에 이렇게 기부 문화가 없어? 막 이러면서 왜 나를 몰라줄까? 막 이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좀 모자란 단계가 세일즈 오리엔테이션 단계예요. 세일즈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금하라고 막 강요하는 조직이에요. 1일 차집 티켓 다 팔어 막. 1일 호프 티켓 다 팔어. 전 직원의 뭐화? 펀드레이저화. 막 이렇게. 자, 이것은 여러분 인권 유린입니다. 펀드레이저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주 모금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까지 이제 여러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 중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쿠이존 마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제 친구니까. 모르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쿠이존 마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약사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비영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헤비타트를 하면서 제가 만난 거예요. 헤비타트 간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죠. 뭐라 그러죠? 지역사회 조직화를 CO라고 그럽니까?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을 환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쿠이존 마벨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을 팬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버려. 그리고 막 인생에서 막 에너지가 막 솟구쳐요. 아,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훌륭한 존재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5분 만에 우리 집 사람을 자기의 팬으로 만들어버리고 애들을 추종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갈 때 우리 집 사람이 막 옷 벗어서 주고 막 이 정장 벗어 주고 그렇게. 지금 이 친구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필리핀의 세부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조직화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우야, 근데 나는 말이야 돈 이야기하면 머리가 블랭크가 돼버려. 그래. 돈 이야기를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
그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근데 나쁜 사람이죠. 그죠? 돈을 못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 소셜 워커로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펀드레이징에는 젬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펀드레이징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인권 유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장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모든 소셜 워커들한테 펀드레이징을 강요하는 거는 여러분 당신들 인권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일즈 오리엔테이션. 나가서 벌어와! 막 이런 단계. 왜 안 해? 몇 명 모았어?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략적 마케팅 단계로 가야 돼요. 스트래티직 마케팅 단계의 조직으로 가야 돼요. 이런 조직은 그 조직 내에 모금 전담 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펀드레이징 하는 거가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반찬 좀 추가해 주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좀 주세요. 뭐 어른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 속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피예요. 길러졌다기보다는 일종의 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한테 뭘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과도한 에너지를 써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평생 펀드레이징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저는 식물과 관련돼서는 식물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비가 올 때 그때 물을 줘야지 햇볕 나는 날 물을 주면 얘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게요. 정신착란 뭐 이런 거 그럴까요?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비가 왔을 때 햇볕 아래에서 물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잎이 말라요. 왜 그럴까요?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물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새벽이나 비 오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햇볕 아래에서 비를 맞는 거는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잎사귀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나쁜 거죠. 그죠? 나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 사람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근데 저는 전자기기라든지 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젬병입니다. 컴퓨터는 저는 꼽고 킬 줄 압니다.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도와주고 집에 가면 우리 아이가 도와주고 핸드폰은 받고 거는 것만 압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고가 진전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뜯고 뭐 원리 그냥 매뉴얼 처음에 신상 나오면 매뉴얼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펀드레이저의 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있어. 보니까 아주 훌륭한 펀드레이저가 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에서 펀드레이저들을 길러내는 한 좀 트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망한 직업입니다, 앞으로. 소셜 워커인데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유망한 직업입니다. 정년이 없어요. 굉장히 고급 직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예, 저런 적극적인 자세가. 예, 예, 이거는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책을, 피터 브링크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션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비영리 관련된 이런 비영리 단체 관련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행정, 이쪽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냥 영어로 그냥 써드리면, 이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션 베이스드
근데 이분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 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어가 좀 쉽고요. 잘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한번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구글에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버튼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유럽에서 좀 처져 있다가 아주 급부상한 대학들, 개혁에 성공한 대학들이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르포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자로서. 근데 밝혀낸 것이 5가지입니다. 강력한 핵심 경영층이 있더라. 의사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아주 강력한 스티어링 그룹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이 있더라. 외부와의 파트너십 관계가 아주 강력하더라. 모든 대학들이. 세 번째는 재정 원천이 다양하더라. 그 다음에 핵심 부서가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더라. 조직 전반에 핵심적인 문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펀드레이징이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회학자 중에서 홉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홉스테드. 이 사람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한 대학의 부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펀드레이징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펀드레이징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부총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모금 담당 부총장이었던 거예요. 홉스테더의 제자니까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펀드레이징이 그 대학에 도입되면서 대학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이 분석했어요.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영리 조직을 혁신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모금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더 대학다워지려면 펀드레이징이 도입돼야 된다. 박물관이 더 박물관다워지려면 펀드레이징이 도입돼야 된다.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이 더 좋은 곳이 되려고 그러면 펀드레이징이 강해지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모금이 그런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만 좀 설명하고요. 여러분 질문을 좀 한 5분이라도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모금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고 이것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그냥 전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자선적 기부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은 어딜까요? 이 4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갈까요? 자선단체? 예? 예, 대학입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예, 메디컬 섹터가 많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 자선 이런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액 모금의 기술, 큰 돈을 이렇게 모금하는 이 기술은 주로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100년 전에 집중 거액 모금 캠페인이라고 하는 캐피탈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디자인해서 아주 상당한 모금을 했는데 그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뭘까요? 거액 모금 기술의 핵심은 따라해보세요. 대화. 네, 대화예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집중 거액 모금 캠페인을 처음 디자인했던 사람은 경영학자도 아니고, 그때는 경영학이 없었습니다. 경영학자도 아니고 마케팅 전공자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었어요. 채플린, 하버드 대학교의 채플린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캠페인을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세계에 기여하려면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를 미국에 있는 주요한 부자들과 주요한 사람들한테 하버드 대학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는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는 학문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기업이 뭔지를 밝히는 학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어디에 더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의 커리큘럼도 바뀌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이라는 거는 우리 잘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다? 채널이다. 우리는 채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대신 이 일을 하고 있는 서번트고 그 다음에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자가 여기 주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깊은 대화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이 거액모금의 핵심적 기술이에요. 그것이 의료기관으로 전달됐고요. 문화예술단체로 전달되고 자선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브란스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세브란스의 의료 원장과 세브란스 병원장, 강남 세브란스 원장, 그 다음에 세브란스의 암센터장, 심혈관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다 2주에 한 번씩 저하고 1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알죠?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회의하고 지난 1년 동안 뭘 해왔냐면 세브란스의 모금의 윤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통과시켰어요. 어떤 돈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예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십 명의 발전위원들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의사들의 힘으로 의료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비즈니스맨들이 도와야 된다. 또는 철학자들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개방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60명의 서울대학교 발전위원을 위촉하고 이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어요. 자, 그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오픈하고 사회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하이 임팩트 필란스로피라는 책인데 번역이 됐어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김경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은 좀 약합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기부문화의 변혁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기부문화의 변혁, 아르케 출판사입니다. 아르케와 저는 아무런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순수한 관계입니다. 자, 반면에 이 소액 모금과 관련된 이 기술은 YMCA나 구세군을 중심으로 발달해서 이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에. 여기는 주로 썼던 방식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편지를 보내는 거라든지 이렇게 썼어요. 여기도 역시 뭡니까? 모금의 기술의 핵심적 방법은 투자예요. 대화.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도 대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화예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가 198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는 19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펀드레이징에 대한 투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모금 담당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컨설팅하기 전에 1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일까요? 본부의 총장 직속의 모금 전담 인원이 몇 명일까요?
예, 25명으로 늘어났고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몇 명일까요? 모금만 전담하는 직원이. 하버드 대학교는 500명입니다. 모금만 전담하는 직원이. 대학에서 총장보다 월급이 많은 직업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총장보다 월급이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2명이 있는데 풋볼 코치. 총장보다 보통 연봉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디렉터. 총장보다 연봉이 높아요. 총장이 유능한 펀드레이징 부총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에 펀드레이저가 생길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펀드레이저가 생길 거예요. 모든 문화재단에 펀드레이저가 생길 거예요. 그죠? 거기 펀드레이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펀드레이저가 있습니까? 없어요. 몇 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10명 이상 단위의 펀드레이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변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기술의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기부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이제 모금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훌륭한 이렇게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질문이 제가 한 2개 정도 질문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